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 이론을 가르치는 남성택입니다. 오늘 강의는 베를린 근교에 있는 포츠담으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성수시 궁전은 원래는 포도밭 농장이었는데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곳을 포도밭 테라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름다운 여름 별장 궁전으로 바꾸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건축이 농업과 정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땅을 개간하고 식물을 키우고 수확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방문한 포츠담의 궁전과 공원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 있는 포도 나무들은 야외에서 실제로 재배되는 상황인 거고, 안쪽의 온실에는 조금 더 특수한 환경에 필요한 그런 나무들을 예를 들면 심어 놓고 문을 닫으면 아주 작은 온실처럼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보통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 정원들은 우리가 프랑스식 정원에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대칭적이고 직선에 기반한 기하학적인 정원이었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건축이나 테라스는 굉장히 대칭적인 것은 맞는데 반면에 특별한 것은 약간 휘어져 있는 곡선들이 많이 사용됐다는 점 같아요. 이런 곡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로코코 양식의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크가 굉장히 웅장하고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다라고 한다면 로코코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곡선을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귀족 중심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만약에 그 직선일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눈에 이 모든 장면이 다 보이지 않을 텐데 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한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열매가 열려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옮겨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시 궁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궁전이 아니라 거의 오렁주리의 형태와 가깝다라는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었죠. 바로 이 성수시 궁원의 지금 왼쪽 편에 사실 오렁주리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오렁주리는 온실의 초기 형태의 건물이죠. 추운 시즌에는 내부에서 오렌지 나무를 키우고 따뜻한 시즌에는 이렇게 밖으로 꺼내어 가지고서 햇볕 아래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정원의 어떤 일부로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츠담 궁전 내부에 있는 거대한 오렁주리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오렁주리 건물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거대한 오렁주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프레드리히 빌헤름 4세에 의해서 18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탈리아식 궁전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탈리아가 훨씬 더 따뜻한 전원의 그런 풍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렁주리에서 키우는 그런 작물들이 보통은 남부 이탈리아에서 많이 키우는 작물들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들을 키우는 공간도 그 식물이 자라는 환경에 걸맞는 건축의 형태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성수시에 있는 그런 성수시 궁전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오렁주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훨씬 더 극단적으로 넓은 창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수평 이 부와 수직 기둥으로만 건물이 버티고 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은 모조리 투명한 유리창으로 끼웠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게 그래도 오렁주리를 대부분 그 내부의 식물들을 편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기둥들이 배열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기념비적인 내부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빈 공간들은 식물들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무언가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손님들을 맞이하는 연회 공간이거나 특별한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울로텐호프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 건물은 프리드리히 윌헬름 4세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된 또 다른 건물입니다. 신고전주의자 싱켈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소개되곤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건물은 굉장히 정형적이고 대칭적입니다. 이 건물의 정면에는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입구 형태가 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건물은 정면이 아니라 건물을 처음 접할 때도 사선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저를 따라 한번 움직이면서 어떻게 건물이 바라보여지는지를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서 건물은 가장 고전적인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는 장면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공간 경험을 픽처레스크라고 할 때 놀랍게도 이 샤울로텐호프 성 형태는 굉장히 원근법적인 건축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은 대단히 역동적인 비대칭적 픽처레스크의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물은 싱켈이 다시 설계한 두 번째 건물인데요. 정원사의 집이 있고 로마식 욕장이 함께 있어서 로마식 욕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앞에 보여지는 그리스 또는 로마 신전 모양의 건물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보이는 건물의 형태는 이탈리아의 그 전원적인 목가적인 건축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샤울로텐호프 성에서 굉장히 신고전주의적이고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건축을 보여줬던 싱켈이 이번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비대칭적인 건축을 썼다는 점에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싱켈은 단지 신고전주의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픽처레스크의 건축가이기도 했고 신고딕 건축도 했던 다양한 어떤 건축 작업의 영역이 있었던 그런 건축가라는 점을 우리가 부여볼 수 있겠습니다. 데사우에는 바우하우스 학교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도에 아이마르의 알터 그로피우스에 의해 가지고 창립된 건축 디자인 학교입니다. 이 학교 건물은 투명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라디에이터들하고 그 다음에 코너가 이렇게 투명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이죠. 특히 이쪽 각도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바우하우스 아틀리에 동의 코너가 완벽하게 투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면에 있는 유리를 넘어서 측면에 있는 유리를 관통해서 다시 저 너머에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 건축이 정말 투명하다는 뜻이죠. 심지어 보기에 불편한 것까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편 라디에이터가 저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너무나 합리적이죠. 창가를 따라서 배치될 때 라디에이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니까요. 저 라디에이터를 오히려 유리를 보호하는 난간처럼 배치를 하도록 하고 라디에이터를 난간으로 변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바우하우스의 가연장인데요. 가연장 중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라디에이터인데 이쪽의 측면에 있는 라디에이터들은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함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라디에이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라디에이터인데요. 일반적으로 라디에이터는 밑에 있는 위치를 통해서 공기를 전도시켜가지고 상승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죠. 양쪽에 두 개의 라디에이터를 마치 추상회화처럼 붙여놓은 장면입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천장등인데요. 천장등에 보이는 이 장치들 가운데 이 램프 등들은 그 당시에는 이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그런 등이었는데 그런 등을 적극적으로 이 건축의 예술의 영역 속에 끌고 들어와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혀 그 공간에 걸맞지 않은 그런 대량산 생산 오브제를 갖고 와서 중요한 어떤 조명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가 이 기숙사 동인데요. 그 유명한 발코니들이죠.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바닥판인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인 거는 빗물 처리하기 위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아까 튜브들로 둘러싸는 난간을 당연히 그 난간의 코너는 기둥을 세우지 않고 뒤로 후퇴시켜가지고 열린 모서리를 만들죠. 난간조차도.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 굉장히 전체적인 개념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 속에 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미스 반데로에와 같은 건축가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저희는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로피우스와 아돌프 메이어가 함께 설계한 바우하우스 교수 관사 단지를 찾아왔습니다. 슐머, 칸딘스키, 클레, 다 유명한 사람들, 화가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다 바우하우스 교수들이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그로피우스와 그의 아내가 함께 살았던 그로피우스 하우스라고 불리는 건축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한 캔틸레바로 튀어나와 있는 상층부의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반대쪽의 이면 같은 경우에도 비대칭적으로 인면이 구성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또 픽처레스크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바우하우스 교수들이 이렇게 함께 살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가든시티 이론 때문입니다. 가든시티 이론을 통해서 전원의 공동체가 같은 정신세계를 공유하면서 함께 무리지어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예술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유행이었을 때 이 바우하우스 교수 관사 집합주택들은 그런 종류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들은 낮에서 근무 끝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함께 이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고 그러면서 다시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비전들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IFA 2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가전기구라든지 또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어떤 제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왔을까요? 건축과 농업이라고 하는 주제에 걸맞는 흥미로운 전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바로 이 발코니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독특한 스마트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팜 제품은 굉장히 특별하게도 창문하고 일체화된 가정용 스마트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스마트팜은 가정기기처럼 공간 한가운데 이렇게 놓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발코니팜은 창호의 두께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건축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것이죠.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수 있는 발코니팜의 이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식종의 나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코니팜의 아이디어는 철강 공장과 같은 폐열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 단지에 친환경 원시를 만들어서 폐열을 활용해서 키운 모종을 운송해서 발코니팜 속에 옮겨 심는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폐열들을 재활용한다고 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발코니팜과 같은 스마트팜 시스템은 오늘날 새로운 기술로 농업이 다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그것이 단지 농장형 또는 공장형의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실제 건축의 한 일부분이 되어서 같이 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종류의 뉴 가든 시티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대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농업이 이루어내는 어떤 문명의 성과와 건축의 발전과 연결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건축의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